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쪽을 들어가면서 스레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아봤죠. 맞습니까? 자, 물론 알아봤다기보다는 스레드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스레드를 C샵에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레드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어서 나죠. 자, 내용을 추가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스레드란 제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스레드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오면 스레드란 설명 찾아오면 각각 예의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얘기를 이루어질 겁니다. 자, 스레드 무엇인가요? 두 함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 두 함수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레드라는 거는 뭐 두 함수가 동시에 되는데 어떤 원리로 진행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날의 CPU는 정확하게 오늘날의 OS죠. 오늘날의 OS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선점형 O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전형 OS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여러 프로그램을 정말 동시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해야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이 스레드라는 거는 CPU의 작업 시간을 할당받는 기본 단위라고 설명드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스레드란 프로그램이 동작 할 수 있게 CPU의 작업 시간을 할당받는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램은 스레드를 통해 CPU에 의해 명령문이 실행됨으로써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되며 해당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라고 하죠. 메인 스레드라고 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스레드는 컴퓨터 자원이 허락하는 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생성하며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명령문을 명렬로 처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두 개 이상, 하나는 무조건 생성돼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스레드는 우리가 CPU 할 때 얘기하는 그 스레드와는 다릅니다. 오케이? 즉 우리가 CPU 보통 스펙 설명할 때 몇 코어 몇 스레드 하면서 몇 스레드를 말씀하잖아요. 맞죠? 자, 거기서 들어간 스레드는 단어 자체는 같지만 거기서의 스레드는 하드웨어적인 스레드입니다. 오케이? 지금 물리적인 스레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레드라는 건 뭐냐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스레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스레드입니다. 오케이? 소프트웨어적인 스레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스레드를 필요할 때 만들어냄으로써 여러 프로그램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여러 개의 명령문을 동시에 장치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잘 활용하면 우리의 프로그램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즘 날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 날에는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 스레드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 CPU가 코어가 하나씩 시도졌습니까? 하나씩 시도는 그냥 시대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뭐였습니까? 성능이 2배로 막 껌뻑 뛰었잖아요. 자, 그걸 보통 무어의 법칙을 했잖아요. 맞죠? 물론 지금은 무어의 법칙이 깨지긴 했지만 그 시절에는 어떤 게 가능했냐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데서 동작을 못해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왜? 2년만 지나면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의 프로도 자동적으로 뭐 있습니까? 성능이 빨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오늘날에는 뭐십니까? CPU 하나가 더 이상 성능을 올리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코어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CPU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두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죠. 공짜 정신 끝났다. 그런 말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초도대체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물론 사항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에는 요 스레드가 필수 불가결인데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레드를 여러 개를 다룬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케이. 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스레드라는 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지금 간단하게 해서 2개의 스레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2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 자, 나는 어떤 특정 작업을, 자, A 스레드와 B 스레드 있으면 얘네 둘이 그 작업을,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뭐요? 처리해 주길 원한다는 거, 예를 들어. 오케이?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항상 저는 기준이 뭐냐면 항상 A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저는 나중에 실행되는 구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케이. 자, 하지만, 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법을 쓰지 않는 이상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 A 스레드가 B 스레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스레드의 옵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 스레드는 B 스레드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A 스레드는 B 스레드에 비해서 좀 더 자주 호출되긴 하겠지만 자주 동작하긴 하겠지만 역시나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A가 먼저 동작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디버깅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A 스레드와 B 스레드가 뭔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작이 이상해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동작이 이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시 재현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 절차를 우리가 뭐 있으면 확인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멀티스레드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A 스레드가 0.2초 호출되고 B 스레드가 0.2초 호출될 때는 오케이, 잘 동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다시 실행해 보니까 A 스레드가 0.2초 호출되고 그 다음에 B 스레드가 0.4초 호출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가 희박할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A 스레드가 0.1초만 딱 동작하고 얘가 0.3초만 동작하는 이 경우의 수가 과연 얼마나 할까 그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은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만큼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은 어렵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물론
자, 나중에 여러분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요거를 겪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서버로 저장한다. 그러면 100% 이걸 해야 돼요. 서버는 멀티스레드가 안 들어가면 자,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많이 어렵. 예? 많이 어렵. 함수는 솔직히 몇 개 없어요. 함수는 한 많아도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 정말 가지각색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멀티스레드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멀티스레드의 방금 제가 단점을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그거는 조금 논외적인 용이고 자, 멀티스레드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관되어서 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기다리신 동안 멀티스레드 찾아봤을 때 혹시 동기화라고 하는 단어를 봤습니까? 동기화. 네. 멀티스레드 동기화 처리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동기화 처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몇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예는 뭐냐면, 자, 데이터를 다룰 때 이 동기화 처리가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예시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변수에다가 일단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한 다음에 자, 카운트라고 해서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운트 변수를.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만든 카운트 변수를 서버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스레드에서 각자 이제 플러스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디버그 록을 찍어봤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합니다. 루프 돌면서 그냥 카운팅을 한번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자, 스레드를 공부할 때 아마 가장 이제 초기에 배우는 예제가 바로 이겁니다. 카운팅 시켜보는 거. 그러면서 스레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되었을까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스레드, 자, 서버 스레드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요 카운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 쉽겠죠? 왜? 얘도 지금 10,000번을 돌리고 얘도 10,000번 돌리니까 당연히 2만이 나와야겠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말 그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우리가 동기화에 대한 걸 안 배웠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합시다. 둘 해가지고 is server, is complete. 자, 서버 스레드. 자, 좀 길군요. 자, 여기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false.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is complete client thread 해가지고 자 thread가 이제 각각 완료되면 요거를 true로 체크한 다음에 이 true로 체크되었을 때 count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자, 되었을까요? 네. 자, 안 되신 분 없죠? 자, 그러면 밑으로 쭉 가서 자 일단 서버 스레드 하나 복사하고 요거 복사해서 자, 변수명 복사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 루프가 모두 완료되고 나면 자, true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메인도 완료되고 나면 자, true 해줄게요. 자, 이때는 클라이언트 스레드겠죠? 클라이언트 스레드. 자, 그러면 이제 카운팅 결과를 찍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this 자, 트라이죠? 자, 리절트로 할까요? 스레드 리절트? 스레드 카운팅 리절트. 자, 좀 길군요. 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밑에서도 호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thread counting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해서 프라임의 void로 try show thread counting result를 구현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thread가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요. 자, 그래서 if m 언더바 b with 서버 thread도 true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thread도 true라고 한다면 이제 찍어봅시다. 둘 다 true라고 한다면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디버그 로그에서 자, 카운팅 결과를 우리가 한번 출력해 봅시다. 카운트. 자, 그러면 서버가 먼저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끝나든 클라이언트가 먼저 끝나고 서버가 나중에 끝나든 둘 다 true가 되면 이렇게 카운트가 찍히겠죠. 자, 그럼 다들 되었을까요? 네. 자, 지금은 아마 횟수가 조금 작아서 지금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유니티로 간 다음에 자, 실행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은 2만이라고 잘 나왔군요. 자, 그러면 또 그런지 볼까요? 또 실행시켜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도 2만이 나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스레드가 자, 카운팅 되는 횟수가 작으니까 제가 원하는 문제가 안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횟수를 10,000번이 아니라 10만 번으로 늘려볼게요. 10,000번이 아니라 둘 다 10만 번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유니티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만이 나와줘야겠죠. 자, 이 자식이 벌써 했는데 10분만. 자, 그래도 부족해. 자,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자, 확실한 결과에서 카운팅을 더 늘렸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자, 다시 실행. 아, 오케이. 자,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보면 알겠지만 분명 우리는 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 각각 100만 번씩 카운팅 했으니까 200만이 저는 나와야 되는데 이동가 나와야 되는데 200만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한참 턱도 없는 모자란 숫자가 지금 뜨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스레드가 문제 찾기 있는 거예요. 왜?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 되신 분 있을까요? 자, 다들 확인됐나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문제. 자, 분명 우리는 자, 적정 횟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카운팅을 분명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체 왜 그런 거냐? 자, 이거는 자, 우리 OS 운영체제가 선전형 OS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선전형 OS라는 거는 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자, 특정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CPU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O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전형 반대는 당연히 비선전형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비선전형은 뭐냐? 말 그대로 특정 프로그램이 CPU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CPU의 소유권을 놔주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이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선전형 OS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을 못 합니다.
과거의 OS가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OS가 선전형 OS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 이 선전형 OS인 것과 문제가 나는 거 지금 이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컴퓨터 구조를 살짝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물론 100%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컴퓨터가 있고 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CPU가 존재합니다. 자, CPU가 존재해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자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오케이? 자, 메모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메모리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동작을 하지요. 맞습니까? 즉,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명령문도 다 이 메모리상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에 자, 이 메모리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는 자 공간들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CPU는 이 메모리로부터 특정 번째에 있던 명령문을 가져와서 해석한 다음에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주기억 장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의 프로그램 동작하면서 저는 뭘 했냐? 아주 간단한 걸 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는 변수가 하나 할당되어 있고 이 변수의 이름은 간단하게 A라고 지칭을 할게요. 자,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내린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뭘 했냐?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명령문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 스레드가 동작할 때 요 명령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냐? 자, 봅시다. 우리의 명령문은 자,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한 줄로 처리가 되지요. 맞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컴퓨터의 입장으로 내려가면 이 명령문은 뭐 있습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컴퓨터는 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일단 CPU는 어떤 특정 값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레지스터에 위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까지 가기에는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그런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CPU는 요 명령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A스레드가 아니라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일단 레지스터로 쭉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여기 들어왔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CPU는 요 A가 들고 있는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은 산술 연산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산술 연산을 해주는 장치 ALU가 있습니다. ALU, Arithmetic Logical Unit이에요. 자, ALU에게 야, 여기 지금 A가 들어있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1 증가시켜줘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지금 들어있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엔 0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0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내면 ALU가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뭐 있습니까? 이 녀석한테 다시 연산 결과는 이거야. 알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CPU는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씁니까? 플러스된 결과를 다시 원래 메모리에 돌려넣어야지 뭐 있습니까? 이제 이 메모리 있는 값이 1 증가하는 경우가 완성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특정 변수에 있는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컴퓨터는 메모리에 있는 거를 자기의 레지스터에 가져온 다음에 이제 그 레지스터에 있는 이 값을 내부적으로 있는 특정 유닛,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해주는 여러 유닛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연산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뭐 있습니까? 원래 메모리에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동작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의 스레드를 우리가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스레드가 두 개가 있다면 자, 어떻습니까?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요거가 이거를 스레드 A, 그 다음에 이를 스레드 B로 할게요. 자, 그러면 스레드 A도 자, 여기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스레드 B도 1 증가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경우입니다. 일단 A 스레드가 동작했어요. A 스레드가. 오케이. 그러면 A 스레드는 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여기까지 가져온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를 일단은 레지스터에 담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작업은 뭐예요? 연산이 되었으니까 이 연산 결과를 다시 원래 장소에 돌려놔야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원래 장소에 돌려놓기 전에 B스레드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어요. 야, 내 차례니까 소유권 가져와. 오케이. 그럼 어땠습니까? A스레드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다 완료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메모리 카드는 어떻습니까? 메모리에는 A라는 변수는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B스레드가 플러스 1 명령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0이라는 값을 가져간 다음에 요거를 연산을 해서 다시 플러스 1한 결과를 돌려놓겠지요. 그럼 뭐 있습니까?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다시 A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뭘 하다 말았어요? 연산은 다 완료했고 이제 가져다 놓는 작업 못했잖아요. 그럼 뭐 있습니까? 다시 가져다 놓는 작업을 할 건데 이때 A는 뭐가 들어있어요? 1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 두 스레드가 동작했지만 최종 결과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요 문제는 결국 뭐가 문제인 거냐? 서로 다른 스레드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면 특정 연산을 수행할 때 이 연산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CPU의 소유권이 있다는 곳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하는 이 문제점, 요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동기화를 한다는 거는 짧은 의미에서 뭘 하는 거냐?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한 이 행위를 뭐 있습니까? 완료하기 전까지는 CPU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 스레드가 동작할 때 특정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는 다들 습득이 되었을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정 스레드가 동작할 때 이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소유권, CPU 소유권 넘어갈 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 자,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은 뭐냐면 오케이. 자, 락을 건다고요. 락을 건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락을 건다는 거는 자,
특정 어떤 명령문이 쭉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한 모든 명령문은 기계로 번역되니까. 맞죠? 그러면 특정 어떤 명령문이 동작하는 일정 영역을 자, 보호해가지고 가물쇠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스레드가 있고 B라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라는 스레드도 요 명령문을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스레드도 요 명령문을 실행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명령문 안에 특정 어떤 공유되는 데이터를 건드는 명령문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뭐 있습니까? A가 됐든 B가 됐든 자, 예를 들어 A가 됐든 B가 됐든 이 명령문을 실행하고 완료되기 전까지 이 영역에 있는 명령문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 CPU 소유권이 다른 스레드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락을 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자, 스레드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요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키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자원입니다. 하나밖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A든 B든 이 특정 영역, 안전 영역, 요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키의 소유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키를 이제 소유하는, 예를 들어 A가 소유했다. 그럼 뭐 있습니까? A는 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소유했으니까 자, 요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A가 쭉 실행 중인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B가 CPU의 시간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CPU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럼 B도 뭐 있습니까? 요 영역에 볼 일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역은 자, 안전하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키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A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뭐예요? 키가 없으니까 요 위치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있습니까? B 스레드는 자기 차례가 왔다 하더라도 뭐 있습니까? 요 영역에 진입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뭐 있습니까? CPU의 소유권이 다시 A로 넘어왔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는 뭐예요? 하던 일을 마저 쭉 한 다음에 이제 A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 자, B의 키를 준다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키 있죠? 가졌던 키를 원래 자리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요 공간에 볼 일이 있는 다른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면 A는 여기 스레드에 있는 특정 영역을 쭉 실행한 다음에 모두 실행을 완료했다. 그럼 뭐 있습니까? 이제 여기 영역에는 볼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A는 볼 일을 다 봤으니까 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PU의 소유권이 다시 B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B는 뭐예요? 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다음에 키가 있네? 그러면 키를 가져와서 이제 뭐 있습니까? 키가 있으니까 요 영역에 다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스레드 아니라 CPU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뭘 하는 거예요? 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키가 필요하도록 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있습니까? 키를 가져야지만 이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 명령문을 모두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다른 스레드에게 CPU가 넘어가는 CPU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뭐 있습니까? 다른 스레드에서 이 영역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키를 가져간 스레드에서 키를 돌려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겨서 이걸 딸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건 좋다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영원히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왜? 아까 키가 없으면 계속 여기서 대기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B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A는 볼일을 마쳤는데 다시 볼일이 있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다시 요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키를 이제 뭐 있습니까? 가져올 필요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키를 안 돌려놨으니까 키가 제자리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A3도 가만히 대기하고 있고 B3도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서로 없는 키, 돌아오지 않는 키를 영원히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데드락이라고 해요. 데드락. 이거를 데드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멀티스레드 작성할 때 동기화를 거는 건 좋지만 동기화를 걸 때 데드락이 안 걸리도록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십니까? 자, 참고로 이런 이제 스레드 기본 개념은 한 번씩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흘려들면 안 되고 자, 어느 정도 자, 계속 되새기면서 나중에 누군가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다시 데드락이 뭔지, 락을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스레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애매한 사항이 있다. 선생님 그 스레드를요. 네, 같은 데이터를 갖고 연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A 스레드랑 B 스레드를 각각 뭐 리스트로 나눈다든가 해가지고 네. 각각의 변수를 갖고 네. 나머지 한 번에 나중에 더하는 식으로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A가 각각 갖고 있던 데이터를 연산하고 얘도 연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합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요 합치는 걸 또 누가 할 거냐. 오케이? 그리고 이 합치는 걸 담당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합치는 과정에서 자, CPU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역시나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혹시나 질문사항 있을까요? 되었습니까? 오케이인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샵에서 어떻게 이제 락을 걸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샵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자, 뭐 할 수 있냐면 C샵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특정 영역에 락을 걸기 위한 키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키로화가 한 다음에 new 오브젝트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키가 하나 생겼습니다. 키가 하나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new 오브젝트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 스레드에 락을 걸기 위한 공유 자원을 만들 때 보통 많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키라고 하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요 키는 뭐 있습니까? 하나만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우리의 스레드, 서버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얘를 이제 쟁탈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락을 건다고 설명드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C샵에서 락을 거는 거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자, 밑에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여기 명시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을 벗어나면 알아서 키를 돌려줍니다. 즉 락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키가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들 작성이 되었을까요? 오케이입니까? 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락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을 실행하든 항상 지정된 카운팅만큼 정확하게 나와야합니다. 자, 지정된 카운팅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몇 번을 껐다 실행해도 항상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들 그러면 제대로 카운팅이 되는지는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네. 다들 확인했을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락을 걸면서 자, 연산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락을 거는 방식은 조금 약간 잘못되었어요. 자, 왜 잘못됐냐면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악영향을 미치는 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작성한 코드에서 락을 몇 번을 걸고 있습니까? 두 번 걸었나요? 아니죠? 왜? 루프를 돌 때마다 락을 걸고 돌려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정확하게 200만 번을 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번을 락을 풀었어요. 오케이? 보입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스레드를 두 개, 즉 병렬로 우리가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로 돌아가는 연산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졌어요. 오케이?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자, 봅시다. 요거 시간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할 거냐? 시스템에 다이고노스틱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포함할게요. 자, 다이고노스틱스를 포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 여기 안쪽에는 시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스탑워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이군요. 자, 프라이빗 스탑워치. 자, 해서 말 그대로 자, 시간을 재준 녀석입니다. 스탑워치예요. 자,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스탑워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간 다음에 스타트가 될 때 일단 스탑워치를 자, 리스타트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여기 자, 이거 오케이. 자, 이거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자, 디버그라는 게 다이고노스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디버그가 유니티 엔진에 있는 디버그를 말하는 건지 시스템 다이고노스틱 디버그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 거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유니티 엔진의 디버그.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찍어보기 전에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스탑워치에 스탑 걸어서 시간을 이제 중지시키고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스탑워치에 입실론 여기 있어요. 자, 일립스군요. 오케이, 일립스. 자, 입틀립스에 토탈 세컨즈 하게 되면 자, 몇 초가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스탑워치, 일립스, 토탈 세컨즈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다시 스탑워치를 리스타트 실행시키고, 자, 리스타트. 자, 실행시키고, 이번에는 200만 번을 우리가 싱글로 돌아볼게요. 싱글로. 자, 그러면 int i는 0부터 i는 자, 200만 번이죠. 200만 번. 200만 번을 쭉 돌면서 뿔뿔 i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카운팅 플러스 1을 해주고 자, 다 완료되었다. 그럼 다시 스탑워치를 스탑 정지하고 찍어보자는 거예요. 유니티 엔진의 디버그 로그입니다. 자, 그래서 try show counting result. 자, 여기서는 싱글이라고 붙여줄게요. 싱글이라고. 자, 그래서 자, 카운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탑워치 경화 찍어봅시다. 스탑워치 일립스 그 다음에 토탈 세컨즈 자, 하면 되겠죠? 자, 아니면 뭐 그냥 구색 맞추기 해가지고 위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카운트가 제해줄까요? 굳이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요렇게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다들 오케이가 되었을까요? 자, 되었으면 유니티 가서 결과를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 얼마나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꽤나 나지요. 차이가. 자, 다시.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자, 몇 번을 실행해도 우리가 스레드로 돌렸을 때보다 싱글로 돌리는 게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면 위에가 지금 스레드 멀티로 돌린 거고 밑에가 싱글로 돌린 거죠. 근데 싱글로 돌리는 게 지금 뭐예요? 자, 훨씬 물론 숫자가 작기 때문에 되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겠지만 이런 게 누적이 되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큰 숫자가 좋은데 응? 코드 한 번만. 자, 스탑하고 다시 실행했습니까? 스탑, 그 다음 리스타트. 네. 응? 어떤 거 되고 있나요? 어. 자, 다들 결과물을 확인했습니까? 다들 오케이인가요? 자, 마주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스탑워치는 단순한 겁니다. 스탑워치는 그냥 초시계 그냥 시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총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지, 즉 우리의 명령을 실행할 때 얼마만의 속도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시간 체크를 하는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뭐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라. 자, 멀티가 느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락을 거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있습니까?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싱글에서 멀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를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을 자 멀티를 써야만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작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뭐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정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뭐 있습니까? 스레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썼는데 오히려 스레드를 쓰니까 뭐 있습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싱글로 돌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뭐요? 잘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퍼포먼스를 좀 더 올리려면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서버 메인이든 클라이언트 메인이든 목적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매번 우리가 카운트를 매번 카운트를 올릴 때마다 락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 100만 번이면 100만 번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요? 요 영역이 안전하게 실행되도록 얘를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되겠죠? 오케이? 그럼 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조를 뭐 있습니까?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락을 거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아까는 둘 다 100만, 100만에서 200만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두 번만 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걸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100만의 횟수 카운팅을 다 할 동안은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로 CPU의 소유권이 다른 CPU로 넘어가지 않겠지요? 물론 CPU 소유권 넘어가겠지만 자, 이 영역을 침범하진 않겠지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락을 거는 횟수만 우리가 바꿔봤는데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얼마 걸렸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의 한 0.15에서 0.2초 정도까지 걸렸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0.1초도 안 걸리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오케이, 보이시죠? 자, 그럼 뭐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자, 여러 연산을 수행하는 멀티스를 했을 때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싱글보다 느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시 카운팅만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굳이 병렬로 할 필요 없는 걸 병렬로 했으니까 느리겠지만 아까 락을 빈번하게 걸 때보다는 확실하게 뭐가 된 거예요? 퍼포먼스가 좋아졌지요. 맞습니까? 자, 멀티스레드는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기화를 건다고 해서 동기화를 거는 목적으로 무조건 락을 건다는 거는 역시나 안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은 확인해 봤을까요? 확인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끊은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사항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애매한 사항이 있다. 근데 이거 더 느려지는 이유가 네. 락 연산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스레드에서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됐거든요. 저 계속 스레드가 흘러 넘어가고 돌아오면서 자, CPU가 CPU가 아니라 이 스레드가 바뀌는 그거를 이제 문맥이 변환된다 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스레드가 전환되는 요것도 오버헤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카운팅이라도 요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스레드가 전환되는 그런 횟수들이 존재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겁니다.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거야? 그 시도를 하는 걸 제한할 수 있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아까 자, 네. 제가 시킨 만나 네. 합칠 때만 나가는데 빨라서
합칠 때 말라를 건다. 오케이. 자,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마 그거 뭐지? 스레드 잠깐 공부하면서 아마 C샵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병렬 처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스레드가 있고 태스크가 또 있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혹시 확인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C샵에서는 특정 작업을 병렬로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전통적인 스레드가 있는 반면에 태스크스라고 하는 별도의 병렬 처리 라이브러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 자, 간단합니다. 스레드와 태스크 둘 다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스레드는 서로 연관이 없는 또는 적은 그런 작업들을 병렬로 처리하는 데 어울리고 태스크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때 어울립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카운팅을 하는 거, 200만 번을 카운팅을 하는 거는 뭐예요? 스레드를 써서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업이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스레드가 어울리는 건 뭐가 있냐? 어제 예시로 든 것처럼 뭐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클라이언트 처리가 따로 있고 서버 처리가 따로 있는 그럼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스레드가 가끔 한 번씩 통신할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뭐 있습니까?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스레드가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십니까? 그러면 뭐 이왕 말 나온 거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뭐냐면 이 스레드에서 태스크로 지금 넘어가는 요런 것들은 이거 너무 아니라 자, 스레드와 태스크가 구분되듯이 자, 요 개념들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엔진의 발전 과정도와도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게임 엔진 같은 경우 예전에는 CPU에 코어를 하나만 썼으니까 그때는 뭐 있습니까? 뭔가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뭐 있습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코어가 하나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코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즉 CPU 코어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엔진도 뭐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CPU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코어를 여러 개 쓸 필요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즉 병렬 처리할 필요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게임 엔진들은 어떻게 이 CPU가 들고 있는 코어를 기반으로 병렬 처리를 했냐? 게임에서 들어가는 어떤 행동을 기반으로 이거를 병렬로 처리했어요. 자, 예를 들면 뭔가 게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캐릭터가 있을 때 이런 상태들을 갱신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한 이펙트가 터지는 어떤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네트워크 통신하는 통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자, 화면상에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렌더링 같은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기반으로 각각의 행위를 별도의 스레드로 만들어서 병렬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5개 지금 뭐 있습니까? 코어를 활용하는 우리는 게임 엔진을 만들어낸 거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지금은 뭐 있습니까? 문제, 발모 잡았습니다. 왜? 코어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게임 엔진에서 뭐 있습니까? 액션을 아무리 쪼개봐도 뭐 있습니까? 지금 코어를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액션 단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CPU 알들이 20코어입니다. 20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심지어 20코어인데 하이퍼 스레딩을 해가지고 얘는 40스레드입니다.
그러면 40개의 우리는 행동을 필요한데 게임 엔진의 행동을 얼마큼 짧게 나와야지 40개가 나올까요? 오케이. 자, 아시겠지만 행동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발생해요? 각각의 행동들끼리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관성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락을 걸어야 되고 락을 걸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행동을 40개로 나눠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40개로 나눌 만한 행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그 40개를 행동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행동을 서로 동기화하기 위한 연산이 뭐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다가 보시면 쭉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게임에 등장하는 행동들이 있죠, 행동들의 개수는 자, 뭐있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개수를 지니는 반면에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의 양들은 뭐 있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바꿨습니다. 아이들을 바꿨어요. 행동 단위로 이거 뭐 있습니까? 스레드를 분산해서 병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데이터의 단위로 우리가 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니티 엔진의 그 이벤트 호출 순서 봤으면 알겠지만 자, 엔진은 뭐예요? 항상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오케이? 뭔가 상태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갱신된 상태로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뭐 있습니까? 정해진 절차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뭐 했어요? 하나로 쭉 줄지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쭉 연산하다가 자, 갑자기 상태를 갱신해야 되는 업데이트 작업이 왔습니다. 뭔가 상태를 갱신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업데이트 작업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저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100개의 데이터, 물론 작긴 하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100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100개? 그럼 내가 지금 코어가 아니라 코어가 지금 10개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10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코어가 10개씩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흐름이 이제 병렬로 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연산, 주어진 업데이트 연산을 모두 한다면 뭐 있습니까? 흐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쭉 이어진 다음에 또 이제 뭐 있습니까? 뭔가 효과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펙트를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이펙트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펙트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이펙트 업데이트가 1000개가 들어있네. 1000개 필요하네. 그럼 뭐 있습니까? 나는 또 코어가 10개니까 좋아. 그러면 각각 나누어서 100개씩 처리하자. 그래서 연산을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있습니까? 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날의 이제 게임 엔진들은 요 구조입니다. 오케이? 병렬 처리 후 지원하되 뭐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행동, 단위를 할 때 이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CPU가 가지고 있는 뭐 있습니까? 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응?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되었을까요? 알겠습니까? 자, 혹시나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자, 물론 예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되는 게임 엔진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태스크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고. 네? 너무 복잡해지고. 이거 코드가 단순해졌어요. 네. 왜?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동만 이제 뭐 있습니까? 여러 개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있습니까? 여러 스레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펙트 업데이트가 있을 때 얘가 동작하기 전까지는 얘가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그럼 뭐예요? 얘를 이제 못 걸도록 락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엔진의 구조가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갔다가 특정 필요한 있으면 병렬로 딱 분산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자 다들 오케이 됐습니까? 좋아요. 자, 잠깐 이제 스레드 태스크 질문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재미난 내용이죠? 실제로 코드를 보는지 알거든요. 올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스레드에서 우리가 락을 걸고 하는 거는 다들 확인을 해봤죠? 네.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 자, 무엇을 해볼 거냐? 얘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얘를 활용해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이제 정통적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처음에 뭘 만드냐면 에코 서버를 먼저 만들어 봐요. 자, 에코 뭔지 아시죠? 에코 서버? 예? 자, 다들 처음이십니까? 자, 뭐냐면 cmd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있죠? 요거 실행한 다음에 에코라고 한 다음에 특정 문자를 입력해 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입력한 문자일이 그대로 출력되는 요게 에코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서버에 특정 데이터를 딱 보내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돌려주는 서버를 에코 서버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트워크 프레임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에코 서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작성한 예시 있죠? 예시는 헷갈리지 않게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별도로 빼줄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자, example 18번. 자, 네트워크 언더바 01 합시다. 자,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요 코드들 있죠? 요 코드들. 자, 요 코드를 일단 스레드라고 해서 다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example 18번 언더바 스레드예요. 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모두 example 언더바 18번 스레드를 묶어버릴게요. 자, 자, 요건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네. 그러면 밑에 이제 뭐 스타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있죠, 맞습니까? 자, 모두 다 요거 스레드 주제와 연관된 거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파셜 기능을 이용해서 아예 별도의 클래스 집합으로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 파셜 자 해서 별도로 빼겠습니다. 자, 파셜 키도 붙였어요. 자, 파셜 먼저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 파셜이라는 다음에 첫 번째 줄 있죠? 요거 복사합니다. 자, 잘라내기가 복사예요. 자, 복사한 다음에 맨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맨 밑입니다. 클래스 바깥에요. 클래스 바깥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가로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example 18번 자,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묶기 전에 자, 일단 여기 됐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영역을 만들어서 구분해 주고
자, 구분해 주고. 자,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어웨이크는 놔두고 스타트부터 있죠. 자, 쭉 선택합니다. 쭉 선택해서 자, 모든 메서드 다 선택할게요. 그리고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밑에 스레드 부분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잘라내기. 잘라내기 한 다음에요. 자,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스레드 파트 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잠깐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째로, 자, 이 클래스를 통째로 이제 이그젠플 18번 스레드라고 하는 전처리기 지시어로 묶어버릴게요. 자, 요렇게. 자, 통째로 이렇게 이그젠플 18번 언더바 스레드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들 이렇게 묶여진 상태가 되었을까요? 네. 안 되신 분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여기 스레드 있죠? 얘를 비활성화하면 당연히 우리가 묶어놨던 요 영역들은 다 이렇게 비활성화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변수도 스레드 거잖아요. 자, 어디였죠? 잘라냅시다. 잘라내고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잘라낸 변수는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합시다. 자,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있죠? 주석된 걸 풀었을 때 에러가 나면 안 됩니다. 자, 주석된 걸 풀었을 때 에러 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할까요?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시간이 되는데, 자, 오늘은 정각에 맞춥시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간 다음에 스레드. 자, 요거 다시 비활성화한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네트워크 01 있죠? 복사합니다. 자, 요 01을 복사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요거 있죠? 밑에다가 샵 elif를 추가해서 네트워크 01 주제를 추가합시다. 자, 그리고 example 18번 해가지고 자, 네트워크 자, 파트 1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자, 클래스 선언문 자,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가로쳐주면 됩니다. 자,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변수, 그 다음에 핸들 이전에서 변수라고 해서 영역을 만들고, 자, 아마 예시까지 만들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자, 오늘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작성해 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서 이번에는 네트워크 관련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징한 다음에 시스템에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포함하면 넷이군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 자, 우리는 소켓이라는 걸 써볼 거니까 네트워크의 소켓입니다. 네트워크의 소켓이에요. 자,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에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는 일단 스탠바이가 된 듯하고 자, 네트워크.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뭐냐면 정말 간단한 에코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에코는 아까도 확인했지만 뭐 있습니까?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간단한 네트워크에 대한 걸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배울 거는 네트워크 중에서도 네트워크 프레임 중에서도 가장 원론적인 소켓에 대한 거를 배워볼 거예요. 소켓에 대한 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소켓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서버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켓이라는 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자, 소켓. 자, 단어 자체만 보면 뭐예요? 단어 보면 자, 뭐냐면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전선 같은 거 꼽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플러 같은 거 이런 걸 소켓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이제 뭔가 전원 콘센트를 꼽듯이 그런 구멍들을 떠올렸냐? 단순해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연다는 뭘 말하는 거 있습니까? 네트워크를 연다는 거는 특정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때, 모니터만 넣을게요. 자, 이런 컴퓨터가 있을 때, 서로 물리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 있습니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PC라 하더라도 얘네 둘을 연결하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이 선들 있죠. 전선들. 맞습니까? 선들. 이런 물리적인 어떤 망에 연결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소켓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가 뭡니까? 컴퓨터에서. 랜카드죠, 랜카드. 맞습니까? 랜카드. 오케이. 자, 그러면 랜카드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특정 버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랜카드에는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버퍼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 버퍼는 송신하기 위한 즉 샌드 버퍼. 그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데이터를 받기 위한 리시버 버퍼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샌드 버퍼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채워놓으면 이 데이터는 랜카드에 의해서 뭐요? 얘와 이 소켓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PC에 있는 소켓에게 이 라인을 타고 쭉 가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켓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뭐를 만든다? 우리가 랜카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있습니까? 버퍼를 만들고 그 버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켓이라는 게 어떤 거 알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버퍼 있죠, 버퍼. 그 버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오케이? 혹시 소켓 서버는 랜선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 소켓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뿐만 아니라 뭔가 와이파이 그런 것도 있죠. 오케이? 즉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통신 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그거를 해주려면 랜카드가 그걸 지원하겠죠.
오케이? 즉 우리가 만드는 거는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랜 카드 위에서 이 랜 카드의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소켓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특정 호스트를 대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 경우에 내가 데이터를 소켓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는데 대체 내 데이터, 소켓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어떤 호스트,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뭐 있습니까? PC들이나 아니면 그런 호스트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장치 중에 대체 어떤 장치에 전달해야 되는 거냐? 그걸 알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 있습니까?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물리적인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IP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십니까? 자, 그러면 이 IP 주소는 뭐 있습니까? 각각의 자, 호스트마다 개별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자, 물론 지금은 예전에 써있던 IP 버전 4가 아니라 IP 6버전, 6버전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어플을 만들 건데 iOS, 즉 애플용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용 어플을. 그런데 IP 버전 4를 지원 안 하면 이거 심사 반려돼요. 무조건 6 지원합니다. 버전 4야, 버전 6. 자, 맞죠? 자, IP 버전 6를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있습니까? 일단, 어쨌든, 버전 4든 버전 6든 뭐 있습니까? 특정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자, 네트워크망에 물려있는 어떤 호스트인지는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뭐 있습니까? 컴퓨터가 보내나요? 아니지요. 컴퓨터에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보내고 또 뭐 있습니까? 컴퓨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IP 주소로는 컴퓨터, 호스트는 식별할 수 있지만 뭐가 식별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 호스트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이것 중에 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포트 번호가 존재하지요. 맞습니까? 포트 번호. 오케이? 자, 참고로 포트 번호는 2바이트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65,000, 약 65,000까지 쓸 수 있는 포트 번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IP 주소를 이용해서 특정 호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한다면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포트 번호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상에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전송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IP 주소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우리가 할당을 해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이 소켓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다른 PC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요 하나의 PC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에코 서버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요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음 이제 3단계 발전한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자, 아마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 관련 서적을 봐도 보통 이게 관례일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그 네트워크 기본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소켓 만들어서 에코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에코소 만들었으면 채팅 만들어 보고 그러면 채팅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호스트가 여러 호스트에게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얘를 배우고 나면 이제 이제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의 개념이 정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게임과 관련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좋습니다. 요렇게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혹시나 질문사항 마치기 전에 있을까요?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시간 우리 화요일은 6시부터죠? 맞습니까? 자, 그때부터 해서, 자, 네트워크 남은 내용을 또 쭉 이어서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자, 죄송하고, 죄송하고,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했어요.